칼뱅은 그 설교를 하고 뭐 그다음에 그 가르치고 이럴 때 부자들에게 대해서도 그 너희들이 가진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물론 너희들도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 말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헐벗고 괴롭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너희들의 덕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덕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고 돕고 그러라는 것이. 그래서 칼뱅은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런 데서도 칼뱅의 경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칼뱅이 고리대금업자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점매석하는 사람들, 부자, 상인들, 그 당시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대거든요. 이 상업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이제 칼뱅이 그 활동하던 15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되면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약간 전환이 일어나요. 이 칼뱅의 영향 때문입니다. 칼뱅 자신의 사상 때문은 아니고 칼뱅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종교적인 이유죠. 종교적으로 그 프랑스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심지어는 스페인 같은 데서도 전부 카톨릭 국가들이잖아요. 굉장히 개신교들을 탄압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개신교도들이 살 수가 없어서 피난을 칼뱅에 있던 그 제네바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피난 왔던 사람들이 망명자들이 그 수공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귀족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또 수공업자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에 그 일종의 그 산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칼뱅이 이 말하자면 부자들, 매점매석, 그 다음에 투기 행위 이런 걸 굉장히 비난해요. 매점매석이 언제 이루어져요? 물자가 모자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헐벗을 때 이 기근 때 곡식을 딱 쟁여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곡식값이 올라야 조금씩 푸는 거죠. 그래서 비싼 값에 파는 거. 이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가난에 굶어 죽는데 굶어 죽어도 뻔히 보면서도 곡식을 풀질 않아요. 더 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격렬한 어조로 규탄하고 뭐 심지어는 뭐 요즘 아마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부자들 요즘 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지고 그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라가서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 꿈도 잃고 뭐 아무 의욕도 잃고 결혼도 못하고 뭐 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만 돈 벌면 된다는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이 보지만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성 높여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있어요? 아마 그런 목사 있다면 오래 못 갈 거예요. 오래 못 가고 목사님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칼뱅은 그 16세기만 해도 그 다음에 칼뱅 이후에 테오도르 드 베주 그 후계자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런 부자들을 격렬하게 공격했어요. 강대상에서 아주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부자들 모든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하는 그런 어떤 악덕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이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상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감싸주고 그다음에 무조건 위해주고 그리고 마치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천사처럼 생각한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빈자들도 인간으로 봤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악덕들도 보고 많이 비판하고 고쳐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가령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의 집 담을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몰래 수확해 갖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밀밭에 가서 수확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굶어 죽을 때는, 굶어 죽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용서된다. 사흘 굶어서 뭐 이러지 않은 사람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도둑질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정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꼭 부자들만 공격하고 야단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그 제네바 그 예배당에 그 생피에르 그 성당에 그 관리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다 나와 앉아서 예배를 보거든요. 그 사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리들에 대해서 제네바 제도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말하자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사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책임을 지고 누구나 다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치료하는 문제, 또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최초의 제네바에서 최초의 공교육, 의무교육이 시작됐어요. 유럽에서. 아마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아랍 세계에서 의무 공교육, 전 시민들에 대한 의무 공교육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유럽에서 16세기에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여자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있었어요. 여학교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가 공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교육의 필요성을 그 당시 많이 느끼질 못했죠. 학교 왜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시대예요. 이 녀석들 와서 같이 아버지나 집안일을 도와서 같이 일도 하고 수공업자라면 수공업 일 배우고 또 과수원을 한다면 과수농사 짓고 아니면 밀농사 짓고 뭐 그 일하고 먹고 살면 됐지 뭐하러 학교 가고 이러느냐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을 때니까. 그러나 어쨌든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에요. 이게 사회도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칼뱅의 그 사상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또 활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게 표현이 돼요. 또 성경주 속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런 점에서 칼뱅이 경제사상가였고 또 경제사상가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칼뱅의 경제사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책도 발표했어요. 단 한국에서도 물론 간헐적으로 부수적으로 뭐 번역도 되고 또 연구도 됐습니다만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체계를 세워서 하나의 책으로 낸 것은 제가 처음일 것 같고요. 특히 칼뱅과 자본주의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뜨거운 이슈가 됐던 건데 한국에서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막스 베버나 그 다음에 리처드 헨리 톤이라고
그 자본주의 발흥과 뭐 그런 책을 썼는데 그런 것이 이제 번역이 됐죠. 그런 번역서 뭐 두세 권 정도로 전부예요. 주로 일방적으로 막스, 트렐치, 베버 이 라인인데 이거는 칼뱅이 자본주의 정신의 아버지였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비슷한 계열의 주장을 펴는 학자들인데요. 이제 그런 정도만 소개됐지.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반론들, 또 다른 대안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주요한 학자들, 유럽의 또 미국의 카나다의 그런 중요한 학자들을 한 20명의 이론들을 쭉 제가 읽고 정리해서 소개하고 또 나름대로 평가하고 제가 결론을 제시한 것이죠.